우선 제 간단한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롯데인재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중학이라고 하고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어세스먼트와 채용 솔루션 쪽입니다. 그 위쪽에 다양성과 어널리틱스, 그리고 HR 테크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박사로는 다양성 쪽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좀 받았습니다. 책은 2권 정도 했습니다. 지금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했습니까? 라는 책인데 이 책은 딱 보셔도 무슨 내용일 것 같으세요? 혹시나? 딱 보셔도 뭔가 좀 무시무시하시죠. 그래서 이 책은 저희 그룹사의 팀장님들과 임원분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굉장히 큰 전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윤리경에 대한 책인데 올려놓으면 상사분들이 아, 쟤는 왜 저런 책을 보지? 라고 이제 생각할 만큼 좀 각성 효과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TD 매거진 ATD에 글도 기재하고 있고 코리아 타임즈에도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조직 수준에서 변화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부분들은 이제 롯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두 철학자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헤라클레이토스랑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 실제 저희가 변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 훨씬 더 우세적이었고요. 그 이후로 현대와 같은 변화의 개념이 받아들여진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아시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여기서 혹시나 누가 헤라클레이토스고 파르메니데스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상품을 좀 갖고 왔으면 드렸을 텐데 상품을 못 드리고 카톡방에 혹시 올려주시면 제가 저희 그룹사에서 나오는 시네마 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르메니데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없으시군요. 아십니까 혹시 선생님? 네. 반대로 하셨는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오른쪽이고 왼쪽이 이제 파르메니데스인데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오랫동안 철학사의 논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둘이 변화에 대해서 워낙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테네 학당에서도 서로 다른 곳을 좀 바라볼 정도로 생각이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둘의 큰 관점의 차이는 바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HR에서 변화의 가능성의 차이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 폴리시와 메이크 폴리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바이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처럼 이제 선수들을 경력직으로 사서 바로 퍼포먼스를 내는 이런 HR 프랙티스들을 바이 폴리시라고 하고요. 반면에 메이크 폴리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바로 끌어올리는 이런 제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바이 폴리시라고 하면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황성현 부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구글과 같은 웨스턴 컴퍼니들이 대표적인 이제 바이 폴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미국과 이제 런던, 이제 영국과 같은 이제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사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매니저들이 바로바로 레이오프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채용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횡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잦은 경력의 이동에 따라서 그 노동시장이 좀 유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노동시장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종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특히 일본과 한국과 같은 기업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육성 폴리시에 훨씬 더 관점이 좀 두어져 있고요. 제가 오늘 좀 사례로 하나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 황 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구글 브레인 같이 10년을 대비를 해서 인력들을 채용을 했다라는 프랙티스들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늘 아마 좀 기사가 났을 겁니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한 연구회를 16주 정도 진행을 해서 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장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와서 실제로 비즈니스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저희는 그렇게 유연하게 사람을 뽑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인력들을 키워나가는 메이크 폴리시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대응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메이크 폴리시에 대한 사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변화들 얘기 많이 하시죠. 환경 변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AI라든지 AR이라든지 IoT라든지 5G, 특히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환경 변화, DT 환경 변화에 따라서 HR, 특히 이제 저희 같은 HR 딜을 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방식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업에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일들의 방식이 굉장히 옛날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같은 방식, 현재 이제 저희도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인터벤션을 하고 있는데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기술의 시대에 맞는 그 새로운 내용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이 억셉턴스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굉장히 좀 새로운 형식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인터벤션을 했다라는 내용들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략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했던 것들은 DT to BT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 올해 전략적인 구조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HR에서는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돕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올해 했었던 주요한 아젠다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구조도입니다. 이제 DT에서 BT로 가기 위해서는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도인데, 공교롭게도 올해 이제 HR 테크라고 하는 HR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HR의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을 다뤄지는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한 개념도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구성원들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으로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아젠다를 던졌고요. 거기서 저희 이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CT 같은 경우는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바꿔야 된다, 여러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이런 측면들로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혹시나 나중에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이제 HR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국내 임직원들 한 900분에서 1000분 정도 모여서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올해도 포럼을 진행을 했었고요. 대표적인 강의로는 이제 최지봉 교수님, 성균관대 최지봉 교수님이 오셔서 기술적인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반대쪽에 있는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의 양혁승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측면들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이 단순히 이러한 인력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바꾼다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완전 질적인 전환을 이룬다는 측면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가 공룡으로 바뀌기도 하고 공룡이 날아다니는 새로 바뀌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전환해 줄 것인가,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저희의 최근의 관심사이고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바뀔 때는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꾸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최근의 스탠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보시는 교육 형식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스룸 이제 형식에서는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행동과 생각들을 바꾸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는 좀 HR 텍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인터벤션 방식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경험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교육학 용어인데요. 1990년에 메즐로우라는 학자가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전환학습이라는 개념을 들고 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이민자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멕시코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완전히 갖고 있는 멘탈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멘탈 모델이 바뀌어서 생각하는 법과 행동하는 게 바뀌었는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멘탈 모델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논문화도 했고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은 비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을 보시면 어떤 한 왕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싶어서 분홍색 안경을 바꿨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전환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오늘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리더십 연구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70대, 20대 10 법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는 맥코라고 이제 모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1988년도에 성공하는 그 리더들의 특징들을 뽑아냅니다. 성공하는 리더들의 특징을 뽑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 리더가 됐는지에 대한 공통 분모로
전환적인 경험이 있었다라는 파인딩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다양한 이제 교육 현장과 HR에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나는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회사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롯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건 아직 외부에는 많이 알리진 않았는데 저희도 세븐 챌린지라는 모델을 올해 새로 좀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 그룹사에서 완전히 대표이사까지 키울 하이포텐셜 인력들에 대해서 선발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어떠한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 대표이사들과 굉장히 고성과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7가지의 공통적인 경험들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가서 주재원 역할을 한다라든지,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라든지, 이러한 7가지의 경험들을 프로파일링을 해서 향후에는 경험들을 이제 잘 적재적소 제때에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게 저희 이제 HR의 역할로서 하나의 이제 주어진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HR 경험을 임직원들 전원들에게 좀 주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올해 저희가 2018년도부터 디자인 띵킹이라는 워크숍을 좀 대폭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디자인 띵킹을 전 직원들과 임원들에게도 도입을 할 건데요.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자인 띵킹은 아마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익숙하실 거고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텐데,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임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교육 방식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디자인 띵킹을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집단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게 3가지 정도 집단인데, 첫 번째로는 한 12개국에서 32명의 일 잘하는 저희가 글로벌 매니저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세션을 합니다. 그때 이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유통업이 유명하다 보니까 유통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MD나 바이어 쪽에 포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제 경험들을 주기 위해서 MD와 바이어, 그리고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차기 CEO들한테 저희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 띵킹이 유명해진 건 아이디오라고 하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아이디오가 워낙 이제 일하는 방식에서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비라고 하는 회사가 니네 일하는 방식 배우고 싶다라고 먼저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 그런 일하는 방식을 교육과정화했던 게 스탠포드에서 만든 디스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애플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마우스가 대표적으로 아이디오가 만들었던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활용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띵킹에 대한 프로세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띵킹은 기존의 문제 해결법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측면이냐고 하면, 문제에 대한 정의를 그 컨설턴트들이 하지 않고요, 고객에게 공감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문제 정의했던 것들과 문제 해결책을 프로토타이핑, 비주얼라이즈해서 고객들에게 시연을 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차이점이고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5가지 프로세스인데, 제가 했던 이제 워크숍에서의 3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후계자를 왜 양성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당신들이 생각을 할 때 조직이 그 직원들이 원하는 조직 문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워크숍을 해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결과를 냈습니다. 하나의 좀 예시로 들어놓으면, 후계자 양성은 혹시 왜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대표이사들이 현재 후계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에서는 석세션 플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로 하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EO들과 CEO 캔디데이트들에게 인터뷰와 공감하기 절차들을 통해서 뽑아냈고요. 좀 흥미로웠던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나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나를 제끼고 올라올까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한 원인이 나왔고, 이거 해결책을 위한 그 방법론까지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 직원이 원하는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연간 조직 진단이라는 걸 하는데, 조직 진단에서 나오는 값들은 평균 값이기 때문에 진짜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시오 분들과 직원들의 다양한 분들을 매칭을 시켜줬어요. 여성 인재분들과 남성 인재, 20대, 30대 사원, 대리, 과장 분들을 매칭을 시켜줘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진행을 할 워크숍인데 저희가 이제 롯데인재개발원이 캠퍼스가 3개가 있습니다. 서울과 오산과 용인 캠퍼스가 있는데 내년 초에 오산과 용인 캠퍼스를 문을 다 닫고요. 새로 짓습니다. 그 새로 한 2천억 정도 들여서 짓는데 그 짓는 인재개발원의 모습들을 진짜 우리의 고객인 HR 담당자들에게 들어보자라고 하는 걸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사진을 몇 개 좀 담아봤습니다. 이분들께 제가 사전에 양해는 좀 못 구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MD와 바이어분들이 프로덕트, 진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뭐야 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옆에 있는 분이 고객이세요. 고객분들에게 테스트하고 마음에 드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웃스탠딩 글로벌 매니저라고 하는 12개국에서 오셨던 분들과 워크숍을 했던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서 글로벌 HR 하시는 분들께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굉장히 다른 형식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 구조들을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워크숍입니다. 실제 영어로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오셨던 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현재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미국 등의 요 컨텐츠들을 좀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 세 번째로는 조금 재밌게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해봤던 건데 디자인 띵킹 워크숍에서 이게 점이 되게 비굴하게 서 있는 게 전데 디자인 띵킹 워크숍에서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역할 연기를 한다라든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라든지 뭐 일련의 방식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 조금 새롭게 시도해봤던 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메소드라고 하는 레고에서 개발을 했던 비주얼라이즈 띵킹에 대한 방식인데 이거를 도입을 해서 실제 전무님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와 직원들이 원하는 조직 문화를 레고로 만들어 봤어요.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서로 시각화해서 본 다음에 차이를 줄여나가는 활동 계획까지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좀 했었던 특이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메소드에서 만드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VR을 통한 상황 판단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갖고 계신 HR인사이트에도 제가 이번에 기고를 해서 타이밍 아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VR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임원분들은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임원분들한테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VR을 통한 상황 판단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임 임원분들한테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과제를 통해서 3일 정도 이제 과정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모습이 구현이 됩니다. 실제 보시는 거는 모습이 약간 좀 우스꽝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이 화면을 쓰시면 저희 인재개발원 서울 캠퍼스에서 한 9가지 정도 딜레마 상황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 딜레마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이 임원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패턴들이나 가치관들이 나오게 되고요. 가치관들이 나온 거를 바탕으로 과정 후에 피드백을 해드리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영국에 가서 이제 산업심리사 자격증을 딸 때 영국에 있는 분들하고 아이디에이션에서 좀 만들었던 프랙티스입니다. 하나 좀 재밌었던 거는 15분 이상을 VR을 쓰시면 어지럼증 때문에 못 쓴대요. 그래서 15분 안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몰입도가 좋습니다. 실제 영국 심리학회에서 제가 참석했을 때 하나의 실험에 따르면 VR을 쓰고 그 VR 상황에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면 뭐 일정 샌드위치라고 하는 조그만 보상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도 5% 사람들밖에 안 뛰어내린대요. 그만큼 몰입도가 좋다라고 해서 저희 도입을 해봤는데 실제 도입을 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분들이 그동안 VR, AI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경험을 하니까 체감할 수 있다. 아주 좀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좀 관심이 좀 많게 말씀을 하셨던 AI 성격 진단에 대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인적성 진단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실 요즘 경영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써서 뭘 해봐라 라고 하는 니즈가 많아서 저희 아마 기사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AI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아젠다가 야 AI를 통해서 성격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좀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AI를 통한 성격 진단이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건데
실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성격 진단 툴, 특히 AI를 통한 성격 진단 툴은 저희 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나옵니다. 특히나 성격을 5가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측정을 했을 때 변별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구들을 바탕으로 실제 셀렉션 도구로 쓰기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하는 신입 임원분들한테 요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에세이를 쓰시게 했고요. 5,000단어 정도 리더로서 갖고 있었던 챌린지들을 쓰게 했습니다. 쓰면 성격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AI를 통해서도 성격 진단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측면들로 좀 보여드렸던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오늘 황 부사장께서 말씀을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마 환경 변화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어떻게 하면 개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경험을 준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주요 골자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형식의 클래스룸이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아마 롯데백화점 소공점에 오시면 이미 이렇게 백화점을 다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새로 만드는 인재개발원에서는 3D 프린터룸을 만들어서 메이크룸도 만들게 되고요. 모든 클래스를 VR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결론에 많이 쓰는데요. 이제 다양성 연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신 분들은 HR 담당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지시긴 편합니다. 같은 학력과 출신 배경을 갖고 계시면 서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이제 같이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과 연결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도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과 서로 연결을 하셔야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측면으로 적어놨고요.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롯데인재개발원의 이중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